미국 소도시에 가면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지내는 곳들이 있어요.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종소리가 어김없이 울려 퍼지고 이웃들이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는 곳이죠. 그곳의 신뢰는 수백 년 된 나무 뿌리만큼이나 깊고 단단해요.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도 바로 그런 곳 중 하나였습니다. 삶이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속도로 흘러가고 사람들이 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마을이었죠.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만 아무리 독실한 공동체라 해도 가장 신뢰받는 얼굴 뒤에는 언제나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헌신적인 남편이자 다정한 아버지, 존경받는 사업가였던 랜디 스톤의 실화예요. 그리고 그의 교회에 대한 믿음이 결국 궁극적인 배신으로 이어지는 한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랜디 스톤은 1967년 6월 14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인 레너드와 클라라 밑에서 랜디는 강인한 중서부 가치관을 물려받았고 특히 어머니 클라라와 유난히 깊은 유대감을 가졌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랜디를 대조적인 매력의 소유자로 묘사했어요. 겉으로는 강인했지만 속은 매우 섬세했던 사람이었죠. 체육관에서 자신의 몸무게를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세면서도 집에 돌아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시를 써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1986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의 랜디는 그 세대의 젊은이들이 그했던 것처럼 해병대에 입대했어요. 약 4년 동안 그는 명예롭고 훌륭하게 나라에 봉사했죠. 하지만 복무를 마치자 랜디의 마음은 고향인 캔자스시티로 돌아왔어요. 어린 시절의 익숙한 거리로, 그리고 평생 알고 지낸 한 소녀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테레사 그린월드였습니다. 1971년생인 테레사는 랜디 가족의 오랜 친구였고 스톤 가족과 그린월드 가족은 수년 동안 공동체와 상호 존중을 통해 삶이 얽혀 있었어요. 랜디가 해병대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테레사와 어린 시절의 인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빠르게 그 이상으로 피어났죠. 테레사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념한 성격을 가졌다고 해요. 랜디에게 그녀는 전부였습니다. 겨우 7개월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1990년에 결혼했어요. 두 사람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에 교회의 결혼식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었죠. 그것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축복받은 하나님 앞의 약속이었어요. 결혼 직후 가족은 늘어났습니다. 아들 마이클, 그리고 딸 미란바가 태어났어요. 랜디는 삶의 다른 모든 것에 쏟아부은 헌신과 똑같은 열정으로 아버지 역할에 자신을 내던졌죠. 그는 학교 연극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생일을 잊는 법이 없으며 언제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헌신적인 아빠였어요. 하지만 랜디는 가족에게만 집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97년에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자신의 보험 사무실을 열었어요. 13년 동안 쉼없이 일했고 이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보험 설계사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는 숫자에 대한 재능, 사람들과 연결되는 능력, 그리고 고객에게 옳은 일을 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레사도 그의 옆에서 행정 업무와 고객 응대를 도왔어요. 함께 그들은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삶을 구축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었고 견고한 중산층이었고 모든 면에서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을 함께 본 사람들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죠. 랜디는 교회 행사에서 테레사의 손을 잡고 지역사회 행사에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훗날 일부 사람들은 그가 아내를 숭배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랜디와 테레사에게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부부로서 그들의 존재의 토대를 이루었죠.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전체의 기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있는 뉴호프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랜디는 단순한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 활동에 깊이 관여했어요. 매주 주일학교 버스를 운전하며 아이들을 태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왔죠.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열정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눴어요. 또한 랜디는 숫자에도 능하고 항상 돕고자 했기에 교회의 기록 담당 장로를 맡고 재정위원회에 참여해
교회의 자원이 책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힘썼어요. 테레사 역시 교회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스톤 가족은 모든 면에서 모든 교회가 교인이 되길 바라는 그런 종류의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호프 침례교회에는 랜디 스톤 가족만큼이나 헌신적인 또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데이비드 러브 목사의 가족입니다. 데이비드 러브는 1960년 3월 13일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목회는 단순히 그의 소명이 아니라 가문의 유산이었죠. 그의 온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해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데이비드는 고등교육을 마쳤고 결국 목회에 입문하여 1999년 38세의 나이에 뉴호프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러브 목사는 매력적인 설교와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그는 성경 말씀을 생생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죠. 교인들은 그를 존경했고 신뢰했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의지했어요. 데이비드는 대학에서 만난 킴 러브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1982년 6월 26일에 결혼했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어요. 킴은 수다스럽고 걸쭉한 남부 억양을 가졌으며 목회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 묘사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러브 부부는 완벽한 목회자 가족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겉모습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뉴호프 침례교회에 오기 전 러브 목사는 버지니아주의 한 교회에서 사역했었어요. 그곳에서의 세부 사항은 제한적이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그의 떠남은 완전히 자발적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재정 문제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행방을 알 수 없는 돈에 대한 속삭임이 돌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만 달러, 한화 약 4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데이비드는 그 차액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미조리주 인디펜던스 뉴호프 침례교회에서는 아무도 버지니아에서 이를 몰랐어요. 혹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두 번째 기회와 구원을 믿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용서와 믿음 때문 아닌가요? 하지만 그 믿음은 내부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킴 러브는 결혼 초기 남편 데이비드가 자신을 여왕처럼 대했다고 회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변했죠. 그녀는 잘생긴 목사에게 분명히 관심을 보이는 다른 여성 교인들을 경계해야 했고, 더 큰 문제는 데이비드 역시 그들의 관심에 항상 무관심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킴은 한 여성 교인에 대해 특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남편의 눈길을 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테레사 스톤이었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첫 징후는 2004년에 찾아왔어요. 테레사가 임신한 겁니다. 그것은 축복하고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랜디가 이미 정관 수술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남성에게 이 사실은 즉각적인 의심, 분노, 그리고 대립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하지만 랜디 스톤은 보통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남자였습니다. 랜디는 그 임신이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정관 수술이 항상 100% 효과적인 것은 아니면 자신도 실수로 후속 검사를 놓쳤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하다고 믿었죠. 랜디는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비극적이게도 테레사는 유산을 했어요. 임신은 끝났고 그와 함께 친자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답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이 되자 그 의문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랜디는 주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뉴호프 침례교회에서 사임하겠다는 의도였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랜디는 데이비드 러브 목사와 자신의 아내 테레사가 불륜관계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랜디가 자신의 의혹을 신뢰하는 사람과 공유했을 때 그들은 랜디를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비난이 터무니없다고 단언했어요. 테레사는 당신을 깊이 사랑해요. 누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러브 목사님은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신도와 소명과 믿음을 저렇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배신할 리 없어요. 사람들은 데이비드 러브를 신뢰했어요. 존경했죠. 그러한 확신 앞에서 랜디는 자신의 본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틀렸을 수도,
어쩌면 의혹이 근거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랜디는 교회에 남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려 노력했고 다시 신뢰를 쌓으려 애썼어요. 그리고 잔인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테레사가 랜디가 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도움을 자초한 사람은 다름 아닌 데이비드 러브 목사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매주 상담 세션을 제안했어요. 랜디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데이비드가 그를 의로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적인 만남이었죠. 랜디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있다고 의심했던 바로 그 남자에게 상담을 받기로 자초한 거예요. 이 상담 세션은 2년 동안 계속됩니다. 2년 동안 랜디는 데이비드 러브와 마주 앉아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고 영적 지도를 구하며 더 나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2년 내내 데이비드와 테레사의 분류는 비밀리에 계속됐죠. 2010년 3월 31일은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어요. 태양이 고요한 거리에 떠오르고 사람들은 일하러, 아이들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테레사 스톤이 남편의 보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랜디 사무실의 블라인드가 닫혀 있었던 것이죠. 랜디는 보통 해가 진 후에야 블라인드를 내렸는데 대낮에 굳게 닫혀 있다니 이상했습니다. 랜디의 차는 밖에 주차되어 있었으니 그는 분명히 안에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테레사가 앞문을 열려고 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영업 중이어야 했고 직원들이 일하고 있어야 했으니 이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었죠. 테레사는 자신의 열쇠를 이용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고를 뒤져보았지만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보였고 랜디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가 자신의 사무실 쪽으로 향할 때 걱정의 매듭이 뱃속을 죄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테레사가 다음으로 본 것은 남은 평생 그녀를 괴롭힐 장면이었습니다. 랜디가 바닥에 미동도 없이 완전히 생명력을 잃은 채 누워 있었던 겁니다. 사방이 피투성이었어요. 피는 그의 머리 주위에 고여 카펫을 적셨고 벽에도 튀어 있었죠. 랜디 스톤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잠깐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모를 시간 동안 테레사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리고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전화를 잡았지만 911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랜디가 총에 맞았어요. 죽었어요. 부모님은 즉시 911에 전화하라고 했고 테레사는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응급구조대원이 전화를 받았을 때 테레사의 이야기는 바뀌었어요. 그녀는 총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반복해서 말했죠. 그녀는 귀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언급했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어요. 구조대원은 테레사에게 건물 밖에서 구조대를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는 곧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분 만에 목사의 아내인 킴 러브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데이비드 러브 목사님 본인이 현장에 나타났죠. 경찰관들이 도착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데이비드에게 충격에 빠진 테레사를 데리고 가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킴이 대신 해겠다고 제안했죠. 데이비드는 동의하고 테레사의 부모님과 함께 떠났습니다. 랜디의 사무실 내부에서 수사관들은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암울한 그림을 그렸어요. 랜디는 머리 뒤쪽에 총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몸싸움의 흔적은 없었어요. 살인범은 랜디가 책상에서 일하고 있을 때 뒤에서 다가와 단 한 발의 총알로 그를 집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에는 살해 도구가 없었어요. 랜디 책상 위에 돈은 그대로 있었고 이는 즉시 강도를 범행 동기에서 제외시켰죠. 이것은 무작위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얽힌 계획된 살인이었죠. 이 사건은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랜디는 229경 권총으로 총을 맞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나중에 발견하게 될 이 무기는 다름 아닌 랜디 자신의 소유였어요. 살인범은 스톤 가족의 집에서 총을 가져와 랜디를 살해하는 데 사용했고 그 후 총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낯선 사람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랜디의 사생활, 집,
그리고 그의 일상을 알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지시였죠. 수사관들은 랜디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테레사 스톤과 관련된 한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했죠. 바로 데이비드 러브 목사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테레사와 데이비드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어요. 목사와 기혼 교인에게는 부적절해 보이는 방식인 경우가 많았죠. 몇몇은 오래 지속되는 눈빛 교환을 목격했고, 다른 이들은 너무나 은밀하고 친밀해 보이는 사적인 대화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정보는 전화 기록에서 나왔어요. 수사관들은 테레사 스톤과 데이비드 러브 사이에 오간 방대한 양의 통신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랜디가 살해되기 며칠 전 그들은 수많은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통신량과 시점은 즉시 경고등을 깜빡이게 만들었죠. 경찰은 테레사를 신문했고 바로 이 과정에서 완벽했던 가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테레사가 자신과 데이비드가 단지 친구 사이였고 그가 목회 상담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추정했어요. 그러나 증거가 쌓이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바뀌었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네, 자신과 데이비드는 가까워졌고 매우 가까워졌다고요. 테레사는 결국 그 불륜이 약 1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밝혔어요. 그녀의 주장으로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되었다고 해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목사와 교인 사이에 흔히 발전할 수 있는 친밀하고 좋은 친구 관계였다고요. 하지만 수년에 걸쳐 그 우정은 성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테레사는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되었다고요. 1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도덕에 대해 설교하면서 거짓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수사는 이보다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를 드러냈어요. 테레사는 수사관들에게 데이비드가 배우자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떠나거나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죠. 테레사에 따르면 계획은 데이비드가 랜디 스톤과 자신의 아내인 킴 러브를 모두 살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혼의 복잡함 없이, 재산 분할 없이, 엄마와 아빠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끔찍한 의미에서의 최종 해결책이었어요. 테레사의 자백과 함께 수사는 완전히 데이비드 러브에게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신문하기 위해 데려가려 했을 때 목사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죠. 데이비드 러브는 도주했어요. 그는 가족을 챙겨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차를 몰고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익명 속에 섞여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익명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경찰은 휴대폰 기록과 금융 거래를 통해 그의 움직임을 추적했고 그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정확히 드러내는 디지털 흔적을 짜맞추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지인들의 제보가 수사관들의 의혹을 확인해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특정 장소로 수색을 좁혔습니다. 랜디가 살해된 지 불과 2주 후인 2010년 4월 15일 경찰은 데이비드 러브를 찾아냈어요. 극적인 추격전도 총격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중하게 계획된 체포에 차분한 실행만이 있었죠. 데이비드 러브는 구금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 미주리로 이송되었습니다. 랜디가 사망한 지 8달 후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과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는 현실적인 가능성에 직면한 테레사 스톤은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데이비드가 랜디그를 살해한 총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 밝혔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집 열쇠를 건네줬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랜디가 총기를 보관하던 금고의 비밀번호까지 제공했죠. 그녀는 랜디의 움직임, 그의 일정, 그리고 언제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이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증거 중 하나가 될 테레사의 한 메시지를 복구했습니다. 나는 그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4단어, 사전 계획, 공모, 살해 의도를 입증하는 4단어였습니다. 테레사 스톤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고 남편이 살해되는 동안 방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그의 살해를 계획하는 데 가담했던 겁니다. 검찰은 테레사가 증언에 동의한 유일한 이유가 가명에 대한 희망 때문이라고 밀었어요. 그녀의 협조로 인해 이 음모의 전모는 명확하게 드러났죠. 데이비드 러브는 2년 동안 랜디 스톤을 상담했습니다.
랜디가 자신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의심을 고백했던 2년간의 사적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는 그 정보 한 조각 한 조각을 랜디를 조종하고 김원하며 궁극적으로 그의 처형을 계획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에 직면한 데이비드 러브는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게닝을 선택했어요. 그는 2급 살인과 모장 범죄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합의는 그에게 재판의 불확실성과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1급 살인 유죄 판결의 가능성을 면하게 해줬죠. 법원은 그에게 25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테레사는 당국과의 협력과 범죄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상세한 증언 덕분에 8년 징역형이라는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수사 과정에서 테레사는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소름을 돋게 하는 또 다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한때 자신의 아내 킴 러브를 살해할 생각까지 했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는 킴을 살해하고 그녀의 목을 부러뜨린 후 차를 강둑 아래로 밀어넣어 사고로 위장하려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논의했었다고 해요. 다행히 그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킴 러브는 남편의 살인 계획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될 뻔했단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긴 것이었죠. 2013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킴 러브와 그녀의 세 자녀는 그들이 겪었던 상상할 수 없는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데이비드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적의도 품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분노나 원한 속에서 살기보다는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킴은 그 후 데이비드와 이혼하고 재혼하여 전 남편의 범죄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랜디의 어머니인 클라라 스톤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랜디를 아내를 숭배했고 테레스를 향한 사랑이 흔들린 적 없는 헌신적인 아버지이자 아내로 묘사했어요. 그는 죽는 날까지 그녀를 사랑했어요. 클라라의 이 말은 그들의 가족을 덮친 깊은 비통함을 되새기게 했죠. 테레사가 살인 공모 역할로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클라라는 그 시련이 초래한 고통과 황폐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고 사랑 넘치는 가족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는 배신, 기만,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슬픔으로 채워졌습니다. 랜디와 테레사의 아이들인 마이클과 미란다는 결국 어머니를 용서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이미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마저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운 결정이었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데이비드 러브는 미주리주 찰스턴의 남동부 교정센터에 계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2036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며 그때 그의 나이는 76세가 됩니다. 테레사는 8년형을 복역 후 석방되어 새 삶을 시작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현재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살며 대중의 눈을 피해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랜디 스톤의 이야기는 모든 면에서 비극입니다. 이것은 악이 항상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때로는 신뢰되는 친구의 얼굴을 하거나 때로는 목사의 칼라 뒤에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배신을 계획하며 옆에 서 있기도 합니다. 랜디 스톤은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에 헌신했고 공동체에 충실했고 자신의 믿음에 충실했어요. 그는 깊이 사랑했고 완벽하게 신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가장 큰 강점이어야 했던 그 자질들이 그의 몰락을 이끈 도구가 된 것이었죠. 랜디 스톤의 사건은 잘못된 곳에 둔 믿음이 초래한 파괴적인 힘에 대한 명확한 경고이자 고통스러운 비극입니다. 우리는 헌신적인 남편이자 다정한 아버지였던 랜디가 자신의 아내와 그가 존경했던 목사에게 어떻게 조종당했는지 목격했습니다. 그의 가장 훌륭한 자질이었던 성실함과 무한한 신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죽음으로 이끈 도구가 되었죠. 데이비드 러브와 테레사 스톤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가장 큰 비극은 두 아이 마이클과 미란다에게 남았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범죄로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가 그 공모자였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했어요. 두 아이의 용서 결정은 흔치 않은 인간적인 행동이었고 연민을 통한 상처 치유의 힘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는 차갑고 준엄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악은 항상 낯선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고귀한 직함을 쓰고 익숙한 얼굴 뒤에 숨어 있으며 심지한 목사의 칼라 아래 숨어 있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배신을 기획하면서도 교회에서 당신 옆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고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악의 본질이죠. 랜디 스톤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우리 모두에게 진실의 가치와 맹목적인 믿음의 취약성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종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